태풍이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광란의 비명을 지르던 어느 잔혹한 여름밤이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우는 세상의 모든 빛을 차단한 채 온통 잿빛으로 덮어버렸고, 무섭게 몰아치는 비바람은 가로수를 뿌리째 뽑아버릴 듯이 매섭게 휘몰아쳤습니다. 부산의 어느 오래된 전통시장. 셔터가 굳게 닫힌 낡고 어두운 상가들 사이로 조그만 그림자 두 개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각 12살이 된 소년 진민재는 5살 난 여동생 소희를 낡고 비에 젖은 포대기로 등에 단단히 업은 채 쏟아지는 빗줄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발에는 얇은 샌들조차 없었습니다. 거센 빗물에 씻겨나간 맨발은 바닥에 나뒹구는 깨진 유리 조각과 날카로운 돌멩이에 무참히 베어 붉은 피가 쉴 새 없이 흐르고 있었지만, 소녀는 그 알량한 육체의 고통을 느낄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등에 업힌 동생 소희는 선천적인 희귀병을 앓아 두 눈의 시력을 거의 잃어가고 있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독한 고열에 시달리며 오빠의 등 뒤에서 가늘고 위태로운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피가 맺힌 꽉 쥔 주먹 안에는 유리가 산산조각난 낡은 남성용 손목시계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남긴 유일하고도 슬픈 유품이었습니다. 민재의 아버지는 건실한 물류회사를 운영하며 가족에게 한없이 다정했던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남매의 유년 시절은 언제나 웃음소리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눈을 감자 같은 피를 나눈 친척들의 태도는 짐승처럼 돌변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큰아버지는 동생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장례식장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교묘하게 조작된 서류와 거짓 유언장을 들이밀며 회사의 경영권은 물론 두 남매가 살고 있던 따뜻한 집마저 모조리 자신의 소유로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악마의 본성이 극에 달한 바로 오늘 밤, 큰아버지는 짐가방 하나 챙길 시간도 주지 않고 남매를 비바람이 몰아치는 길거리로 내쫓았습니다. 소희의 눈 수술을 위해 아버지가 평생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며 모아두었던 수술비마저 큰아버지의 탐욕스러운 통장으로 빨려 들어간 뒤였습니다. 살려달라고, 우리 동생 눈 수술만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빗물 고인 바닥에 엎드려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피가 나도록 매달리는 민재를 향해 큰아버지는 차갑고 비열하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모 잡아먹은 재수없는 것들, 어디 가서 얼어 죽든 굶어 죽든 내 알 바 아니니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라. 그 잔인하고 짐승만도 못한 목소리가 아직도 거센 빗소리를 뚫고 민재의 귓가를 악몽처럼 맴돌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던 민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작정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곳을 향해 걸었습니다. 등에 업힌 덩동생의 체온이 용광로의 불덩어처럼 뜨거워질수록 민재의 심장은 지독한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시장 골목 구석에서 유일하게 따뜻하고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낡은 간판에 선영국밥이라고 적힌 허름한 식당이었습니다. 김서린 유리문 너머로는 성인 남자 2명이 들어갈 법한 커다란 가마솥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진하고 구수한 돼지국밥 냄새가 빗물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된 밥 한 술 떼지 못해 위장이 등에 달라붙은 남매의 뱃속이 요동쳤습니다.
소희가 오빠의 젖은 목덜미를 가냘픈 손으로 꽉 쥐며 희미하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맛있는 냄새나. 소희 배고파. 너무 추워. 끊어질 듯 얇은 여동생의 그 힘없는 목소리에 민재는 참고 있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12살 소녀는 더 이상 자존심이나 두려움 따위로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민재는 젖은 두 손으로 무거운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꽁꽁 얼어붙어 듯은 남매의 작은 몸을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식당 안에는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간이라 손님이 거의 없었고 구석 테이블에서 낡은 모자를 푹 눌러쓴 허름한 노인 한 명만이 말없이 국밥을 떠먹고 있었습니다. 가마솥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커다란 국자로 국물을 젓고 있던 50살 무렵의 식당 주인 선영이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흠뻑 젖은 채 피투성이가 된 맨발로 서 있는 소년과 그 등에 엎여 숨이 넘어갈 듯 축 늘어진 어린 여자아이를 본 선영의 두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민재는 피가 맺힌 주먹에 쥐고 있던 깨진 손목시계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머리 위로 받쳐들며 차가운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었습니다. 아주머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 동생이 며칠을 내리 굶었어요. 지금 열도 너무 많이 나요. 이 시계 우리 아빠가 남기신 진짜 비싼 시계예요. 이거 전부 드릴 테니까 제발 뜨거운 국물 한 숟가락만 우리 동생한테 먹여주세요. 남은 국물 찌끄러기라도 고기 부스러기라도 괜찮습니다. 제발 우리 소희 좀 살려주세요. 민재의 목소리는 처절하게 갈라지고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짐승처럼 오열하는 소년의 모습에 선영은 들고 있던 무거운 국자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황급히 달려나왔습니다. 세상에, 부처님 맙소사,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래? 당장 일어나라, 아가. 선영은 거친 두 손으로 민재의 젖은 어깨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녀가 팔을 뻗었을 때 민재는 그녀의 한쪽 팔에 화마에 휩싸인 듯 끔찍하고 거대한 붉은 화상 흉터가 기괴하게 얽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소년을 안아주는 그 흉터투성이의 팔과 품은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그 어떤 난로보다 따뜻했습니다. 선영은 지체 없이 소희를 젖은 포대기에서 풀어내어 자신의 품에 꽉 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이 숯불처럼 뜨거워 헉 소리가 절로 났습니다. 선영은 지금 국밥을 먹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입고 있던 떡국 국물이 튄 앞치마조차 벗지 않은 채 식당 구석에 뒹굴고 있던 망가진 우산을 낚아챘습니다. 지금 밥이 문제가 아니야. 애 몸이 불덩이잖아. 선영은 소희를 자신의 넓은 등에 단단히 업고 남은 한 손으로 민재의 차가운 손을 꽉 쥔 채 태풍이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밖으로 다시 뛰쳐나갔습니다. 얼굴을 때리는 억수 같은 비바람을 뚫고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을 향해 숨이 턱에 닿도록 달리는 선영의 그 넓고 듬직한 등은 12살 민재에게 있어 세상이 무너져도 끄떡없을 거대한 태산처럼 보였습니다. 응급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마자 의료진들이 달려들어 소희를 집중치료실로 옮겼습니다. 급성 폐렴과 극심한 영양실조가 겹친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선영은 비에 젖어 사시나무처럼 덜덜 떠는 민재의 어깨에 병원 마른 담요를 꼼꼼히 덮어주고는 주머니 속 깊은 곳에서 꼬깃꼬깃하게 2번, 3번 접힌 10,000원짜리 지폐뭉치와 수표 몇 장을 꺼내 원무과에 입원비를 결제했습니다. 그것은 선영이 식당에 밀린 월세를 내기 위해 하루에 10몇 시간씩 서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며 모아두었던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민재가 그 사실을 짐작하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푹 숙인 채 하염없이 울먹이자
선영은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민재의 젖은 머리카락을 쓱쓱 쓰다듬었습니다. 바보 같은 녀석. 돈이야 내일 국밥 몇십 그릇 두 끗 더 끓여서 팔면 그만이다. 사람 목숨, 내 새끼 목숨이 먼저지. 또 그쳐라. 사내 자식이 눈물에 보면 못 써. 선영의 그 퉁명스러우면서도 한없이 다정하고 깊은 한마디에 민재는 억저로 참고 있던 모든 서러움과 응어리를 터뜨렸습니다. 소녀는 선영의 젖은 허리춤을 꽉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부짖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피를 나눈 혈육에게마저 무참히 버림받았던 12살 소년이 차가운 세상의 끝에서 처음으로 온전하고 따뜻한 한 안식처를 찾은 기적 같은 밤이었습니다. 소희가 열흘간의 치료 끝에 무사히 태어난 후 갈 곳 없는 두 남매는 자연스럽게 선영의 국밥집 식자재 창고 겸 뒷방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환영은 버려진 고아들을 귀찮아하기는커녕 자신의 친자식처럼 지극정성으로 품어주었습니다. 민재는 한 해 같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매일 새벽 4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 꽁꽁언 식당 바닥을 닦고 산더미처럼 쌓인 기름진 뚝배기를 설거지하고 매운 마늘과 양파를 수십 킬로그램씩 까며 하루 종일 파김치가 되도록 일했습니다. 연약한 손끝이 다 부르트고 물집이 터져 피가 나도 소녀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력을 잃어 앞이 보이지 않는 소희가 국밥집 한 구석에 얌전히 앉아 선영이 장난감 대신 쥐어준 밀가루 반죽을 조물조물 만지며 까르르 해맑게 웃을 때면 민재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가슴이 벅차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난하고 소박한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가게 셔터를 내리려던 찰나 검은 양복을 입고 뱀처럼 험악하게 생긴 사채업자 무리가 국밥집으로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식당 의자를 걷어차 부수며 선영을 협박했습니다. 이봐 선영 아줌마, 당신 죽은 남편 새끼가 도박빚으로 남기고 간 돈이 벌써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원금의 3배, 1억이 넘었어. 오늘 밤 당장 돈 못 낼 거면 이 가게 명의 당장 우리한테 넘기고 방 빼. 사채업자의 쌍욕 섞인 고함에 선영은 입술을 꽉 깨물며 묵묵히 버텼습니다. 선영의 남편은 오래전 도박에 미쳐 끔찍한 사채를 끌어다 쓴 뒤 도망치듯 세상을 떠났고 선영은 그 억울한 빚을 홀로 떠안은 채 숨막히는 삶을 버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과거 집에 큰 불이 났을 때 인간 쓰레기 같은 남편은 돈만 챙겨 홀로 도망갔습니다. 선영은 미친 듯이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5살 난 어린 친딸을 구하려다 팔에 지금의 끔찍한 화상을 입었지만 결국 눈앞에서 딸을 잃고 말았던 가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선영이 밤마다 모두가 잠든 뒷방에서 타담한 어린아이의 작은 분홍색 신발을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오열하던 이유를 민재는 문틈으로 몰래 훔쳐보며 알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가 선영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자 분노로 눈이 뒤집힌 민재가 대걸레를 들고 미친 야생동물처럼 달려들어 그들의 허벅지를 짐승처럼 물고 늘어졌습니다. 우리 아줌마한테 손대지 마! 이 나쁜 놈들아! 하지만 12살 깡마른 소년의 힘으로는 거구의 폭력배들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사채업자의 무자비한 발길질에 민재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선영은 그런 민재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둥글게 말아 던져 대신 몽둥이 찜질을 맞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선영을 보며 민재는 자신의 나약함과 무력함에 뼈를 깎는 듯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처참한 광경을 식당 가장 구석자리에서 묵묵해 소주를 기울이며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매가 비바람 치던 첫날 밤, 국밥집에 들어왔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던 낡고 빛바랜 모자를 눌러쓴 황영감이었습니다. 폭력배들이 침을 뱉고 돌아간 후 피멍든 몸으로 엉망이 된 가게를 울며 치우고 있는 민재를 향해 황영감이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꼬마야, 주먹만 꽉 쥐고 눈물 흘리며 분노한다고 해서 이 지옥 같은 세상이 1mm라도 바뀌는 줄 아느냐? 진짜 무서운 힘은 주먹이나 칼이 아니라 바로 이 머릿속에서, 그리고 차가운 법과 돈의 흐름 속에서 나오는 법이다. 황영감은 단순한 동네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 부산의 부동산과 경매시장, 뒷골목의 자금 흐름을 쥐락펴락하던 전설적인 거물이었으나 인간의 탐욕에 환멸을 느끼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은둔 생활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핏발선 도끼 어린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민재의 눈빛에서 맹수의 떡잎을 알아본 황영감은 그날부터 민재를 자신의 유일한 제자로 거두었습니다. 민재는 낮에는 뼈가 빠지도록 식당 일을 돕고 밤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황영감이 던족한 상법, 부동산 경매의 허점, 불법 채권 추심에 관한 두꺼운 법률 서적들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미친 듯이 밤을 새워 공부했습니다. 민재의 머리는 천재적으로 비상했고 복수심과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간절함은 12살 소년을 잠들지 않는 괴물로 진화시켰습니다. 시간이 화살처럼 흘러 민재가 18살이 되던 해 마침내 칼을 빼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악랄한 사채업자들이 결국 선영의 국밥집 건물을 강제 경매로 넘겨버린 것입니다. 선영이 하늘이 무너진 듯 절망에 빠져 넋을 잃고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민재는 황영감의 혹독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완벽한 법적 덫을 설계했습니다. 민재는 사채업자들이 그동안 선영에게 강압적으로 받아낸 이자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무려 수백 %나 초과한 명백한 불법 착취이자 범죄 행위임을 증명하는 금융서류를 완벽하게 역추적하여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동시에 황영감이 남몰래 뒤에서 지원해준 막대한 종잣돈과 그동안 시장 상인들의 법률 문제를 무료로 해결해주며 얻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금을 융통했습니다. 민재는 사채업자들의 눈을 완벽히 속이고 페이퍼 컴퍼니, 차명회사를 써 내세워 경매에 나온 국밥집 건물을 아주 헐값에 낙찰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불법 행위가 낱낱이 적발되어 줄줄이 징역형을 살 위기에 처한 사채업자들은 결국 덜덜 떨며 백기를 들고 선영의 모든 채무를 100% 탕감한다는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야만 했습니다. 빚의 사슬이 끊어지고 온전한 내 건물이 되었다는 합의서를 받아든 날, 선영은 민재를 으스러지도록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고맙다 민재야, 내 아들. 하늘에 있는 내 불쌍한 딸이 나를 살리려고 너를 천사로 보내주었나 보다. 처음으로 민재를 내 아들이라 부른 그날, 민재는 선영의 화상 입은 팔을 꽉 잡으며 가슴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 가장 높은 곳 구름 위의 정상에 올라가 다시는 세상 그 누구도 어머니와 동생을 무시하거나 발끝이라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그로부터 다시 12년의 눈부신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마린시티 최고층 펜트하우스.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거대한 집무실에서 30살의 진민재가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를 입고
거친 파도가 치는 밤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 개발과 투자,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거대 기업 J&S 홀딩스의 대표이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황영감의 유일한 후계자로서 짐승 같은 직관력과 한치의 오차도 없는 냉혹한 결단력으로 업계 1위에 오른 그는 막대한 부와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소희 역시 민재가 전 세계 최고의 의료진을 동원해 수차례 수술을 받게 한 끝에 시력을 완벽하게 되찾았고 지금은 아름답고 당당한 오케스트라 수석 첼리스트로 눈부시게 성장해 있었습니다. 선영은 민재가 사준 번듯하고 거대한 5층짜리 건물에서 이제는 비좁은 국밥집이 아닌 으리으리하고 기품 있는 한정식 집의 회장님이 되어 여유롭고 존경받는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상받은 듯했지만 민재의 마음속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에는 아직 끝내지 못한 단 하나의 과제가 피 묻은 칼처럼 서늘하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내몰고 어린 남매를 폭우 속으로 내쫓아 짐승처럼 짓밟았던 큰아버지에 대한 피해 복수였습니다. 큰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이고 가로채 운영하던 물류회사는 그의 탐욕과 뇌물수수, 무능함으로 인해 이미 내부에서부터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무리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불법 비자금 조성으로 회사는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고 결국 채권단에 의해 파산 절차를 밟은 후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큰아버지는 자신의 숨겨둔 개인 재산과 호화로운 저택만은 건지기 위해 미친 듯이 정재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하며 동분서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누군가가 자신의 모든 채권과 어음을 헐값에 싹쓸이 매입하여 그를 완벽하게 사방에서 포위한 상태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채권단 최종 집회가 열리던 날, 불이 다 꺼진 텅 빈 회의실에 초췌하고 폭삭 늙어버린 몰골의 큰아버지가 덜덜 떨며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비로운 채권자 대표가 나타나 기적처럼 자신의 빚을 연장해주고 회사를 살려주기를 헛되이 바라고 있었습니다. 묵직한 회의실 문이 열리고 맞춤형 명품 수트를 입은 민재가 서늘하고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큰아버지는 처음에는 30살의 민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바닥에 바짝 엎드려 비굴하게 허리를 굽히며 자비를 구걸했습니다. 대표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살고 있는 집만은 제발 경매에 넘기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민재는 회의실 테이블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얼음장처럼 차갑게 툭 던졌습니다. 이 회사의 모든 채권, 그리고 당신이 차명으로 교묘하게 빼돌려 숨겨둔 부동산과 그 알량한 저택까지 전부 제가 인수했습니다. 단 1원의 자비도, 단 하루의 유예 기간도 없습니다. 오늘 자정부로 당신은 입고 있는 옷 외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길거리로 나앉게 될 겁니다. 서늘하고 날카로운 마치 사신과도 같은 민재의 목소리에 바닥에 엎드려 있던 큰아버지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18년 전 비에 흠뻑 젖어 살려달라고 피눈물을 흘리며 매달리던 12살 소년의 처절한 얼굴이 현재의 냉혹한 거대 기업 CEO의 얼굴과 정확히 겹쳐지는 순간 큰아버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요동쳤고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는 민재? 네가 어떻게 여기에? 연장도 없을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18년 전 끔찍한 태풍이 몰아치던 밤, 당신은 덜덜 떠는 우리 남매를 향해 부모 잡아먹은 잴 수 없는 것들이라며
맨몸으로 길바닥에 내쫓았죠. 눈 수술조차 못 받아 장님이 되어가던 5살짜리 어린 조카의 수술비마저 당신의 그 탐욕스러운 아가리로 삼킨 채 말입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분노로 고함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극의 심해처럼 얼음장같이 고요하고 잔인했습니다. 큰아버지는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며 민재의 바짓가랑이를 덥석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민재야, 내가 미쳤었다. 내가 돈에 눈이 멀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어. 제발 이 불쌍하고 늙어 애비를 용서해다오. 우리가 피를 나눈 가족 아니냐. 한 번만 살려다오. 민재는 바짓가랑이를 잡은 큰아버지의 손을 구둣발로 무참히 그리고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제 가족은 18년 전 그 지옥 같은 태풍 속에서 저와 동생에게 따뜻한 국밥을 먹여주고 자신의 살을 내어주며 우리를 온몸으로 지켜준 선영 어머니 단 한 사람뿐입니다. 당신은 오늘 밤 제가 12살 때 겪었던 그 비바람과 처절한 절망, 뼛속까지 시린 배고픔을 똑같이 겪게 될 겁니다. 민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철저히 파멸하여 모든 것을 잃고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제 머리를 쥐어뜯는 큰아버지의 비명소리가 복도를 길게 울렸지만 민재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일말의 동정도 없었습니다. 모든 원한과 복수가 깨끗하게 끝난 후 다가온 맑고 풍요로운 추석 아침이었습니다. 민재는 해운대 앞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신의 최고급 펜트하우스로 선영과 소희 그리고 늙은 은인 황영감까지 모두를 초대했습니다. 대리석 식탁 위에는 값비싼 캐비어나 최고급 한우구이 대신 커다란 투박한 뚝배기에 담긴 펄펄 끓는 돼지국밥 4그릇이 소박하고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18년 전 춥고 배고파 죽어가던 두 남매를 살려주었던 바로 그 기적의 맛이었습니다. 고소하고 묵직한 진한 국물 냄새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재가 숟가락을 들려던 찰나 선영이 조용히 민재의 손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비단으로 포장된 작은 상자 하나를 민재의 앞으로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열어보거라. 선영의 목소리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떨림과 감격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재가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값비싼 명품 시계나 두툼한 현금 뭉치가 아닌 작고 새하얀 갓난아기의 털신 한 켤레가 얌전히 들어있었습니다. 민재의 두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과거 산영이 불길 속에서 딸을 잃고 매일 밤 어두운 방에서 껴안고 통곡하던 그 타담한 검은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하고 포근한 새로운 생명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아기 신발이었습니다. 엄마가 우리 자랑스러운 민재에게 주는 선물이다. 언젠가 네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예쁜 아이를 낳으면 이 할미가 직접 그 아이 발에 신겨주고 싶어서 샀어. 선영의 주름진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방울방울 맺혀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선영이 과거에 끔찍했던 상처와 자식을 잃은 슬픔을 완전히 놓아보내고 민재를 완벽한 자신의 아들로 그리고 자신의 피를 이어갈 미래의 진짜 가족으로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성스러운 징표였습니다. 민재는 상자 속의 작고 하얀 신발을 바라보며 굳게 참고 있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30살에 내모곡하고 완벽했던 기업 사냥꾼은 온데간데 없고 12살에 상처받고 굶주렸던 어린 소년만이 남아
선영의 넓고 따뜻한 품에 안겨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마음만 받으면 되는데.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맙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민재야, 상자는 사랑합니다. 열어보렴. 눈이 완벽하게 회복되어 별빛처럼 아름다운 미소를 되찾아 소희도 말없이 국밥 국물을 따먹으며 빙그레 웃고 있는 황영감도 모두 콧등이 붉어진 채 함께 눈물을 닦으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My babe, 18년 전 welcome home. 지독한 절망과 폭우 속에서 시작된 찢겨지고 버려진 인연은 어느새 서로의 깊은 상처를 꿰매고 덮어주며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따뜻한 진짜 가족으로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통유리 창밖으로는 눈부신 가을 햇살이 해운대의 푸른 바다 위로 금빛으로 쏟아지고 있었고 식탁에 둘러앉은 네 사람의 앞날에는 더 이상 차가운 태풍도 어둠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국밥의 온기처럼 서로를 향한 영원한 사랑과 흔들리지 않는 평화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